소송은 크게 소송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각하되는 것이고, 소송 요건이 충족하면 이제 본안 판단에서 심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 요건은 진작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그 심리와 관련해서 소 변경 문제, 그 다음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금일 진행하게 되는 가구제, 집행정지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들 이렇게 다루면서 금일 시간에 이제 심리에 관한 게 마무리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심리가 끝나면 이제 결론을 내야죠. 재판 결론을 줄여서 이제 판결이라 그러죠. 판결. 그래서 판결까지 나가면 판결의 의의와 종료,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 그 판결의 효력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드디어 취소 소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전에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 시작할 때 초기에도 이제 행정법의 체계를 설명하면서도 우리가 다뤄봤는데, 취소 소송이 중심적인 소송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무이동 확인 소송과 부작 위법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이런 것들은 아라비아 수장은 거의 나열한다 그랬죠. 취소 소송에 관한 뭐 몇 점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강의도 이제 취소 소송이 내일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송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이 끝나면 행정기본법 그거를 이제 종합정리한다 그랬죠. 그 종합정리하는데 조문 체계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요 교과서 그 페이지 인용하면서 해당되는 부분에 그 수정안을 내용으로 그렇게 보충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번 주에 일단 그 이론 강의가 굉장히 길었던 이론 강의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최신 판례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판례 규제하고 기출문제 개정 작업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진행될 건데, 그 제가 아직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컴퓨터에 저장할 때 주제별로 해서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 있죠. 유튜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일단 이론 강의 끝나면 특강 이거는 별도로 그 폴더 같은 걸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특강 내용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또 별도로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출문제 강의만 올리고, 누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니면 제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 문자로 저도 좋고, 다음 주에 어차피 이제 그거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뭐 최신 판례 편집하고 강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촬영해서 지금 여기다 올려버리면 나중에 이제 강좌가 지금도 이제 끝나면 90 몇 강 될 것 같은데 찾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는 친구들이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06페이지 취소소송과 가구제 해가지고, 가구제는 뭐 가구 단위의 제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라는 게 임시적, 잠정적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그죠? 가행정행위,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것들 가구제, 임시적 구제, 임시적 처분, 임시적 집행, 임시적, 잠정적 행정행위 그런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시사적으로 그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징계 처분에 관해서 이제 그 집행정지가 또 됐었죠. 그래가지고 시사적인 쟁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가구제는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 있는 행정작용이나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해 잠정적인 효력관계나 지위를 정함으로써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다. 뭐 외울 거 없어요. 필요성 보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거 305에서 했는데 이 가구제, 특히 집행정지가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는 뭐와 관련된다 그랬죠? 305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 협의의 소익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 제도다라고 했죠. 소송은 판결로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
심지어 까다로운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만 20년 넘게 판결이 안 나고 계류 중인 사건들이 그런 것까지 있어요. 몇십 년간 재판이 끝나지 않는, 빨리 끝나도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평균 3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그 결과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처분 등의 집행종료나 목적 달성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결이 이기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로서의 가구제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즉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집행정지 제도는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권리보호, 요 말 나오면 이게 권리보호의 현실적 필요성, 그게 바로 협의의 소일이잖아요. 집행정지 신청에도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1편의 권리 법률 관계 중에 권리를 다룰 때부터 손해배상도 그렇고 반사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을 법학에서 보호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 모든 거에 예외가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필요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영업정지 한 달 당했다. 근데 내가 소송 제기했더니 소송은 끝나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영업정지 한 달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불이익한 상태가 회복이 됐잖아요. 영업정지 한 달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영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됐기 때문에 소송에 실익이 없잖아요. 그럼 각하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영업정지 처분이 임시로나마 없는 거로 되니까 내가 영업을 해 가면서 재판을 통해서 승소 판결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이게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잘못된 대학 입학 사정 기준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그 임시의 지위, 즉 합격생의 지위를 얻으면 어때요?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수강 신청해서 학점을 취득해 가면서 중간에 이제 승소 판결이 나오면 어때요? 그럼 완벽한 구제가 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 재판이 5년 만에 끝났다. 근데 어때요? 5년 만에 끝났는데 그럼 내가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러면 내가 떨어졌는데 그럼 다음에 시험 안 보고 계속 내가 그 상태로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5년 후에 내가 승소 판결 나면 5년 뒤에 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원하고자 하는 권리구제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어떤 침입적 처분에 관해서는 임시로 효력을 정지시켜서 침해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집행정지 문제라면, 근데 이제 내가 수익적 처분이 거부당했다 이럴 때는 어때요? 임시로 내가 지위를 얻어가지고 수익적 처분을 향유할 지위를 얻어서 완벽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로 가구제의 필요성이다라는 거고,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법률상의 이익은 똑같다 그랬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 예외가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법률상의 이익은 원고적격에 왔지만 근거법률만이 아니라 관계법률까지 포함하죠. 근데 여기는 일단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근거법률만 나오는데 직접적 구체적 이익만 얘기하는 거지 간접적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뭐 다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죠. 자, 취소송 제기한 효과가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이거 주관적 효과라 그러죠. 소송 계속의 효과가 발생한다. 소송 계속이라고 하는 건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 계류되어 있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재소가 금지되고, 그 다음에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몰라도 까다로운 사건이라고 해서 심리 판결 이걸 갖다가 거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송 참가 기회가 생기고,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이 가능하고, 집행정지가 가능하고,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특별히 외울 것도 없어요. 처분에 대한 효과인데 이게 그 집행이 정지가 되느냐 부정지가 되느냐,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거든요. 이거 공정력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다뤘지만 공정력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공정력이 똑같이 인정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집행 정지가 원칙이고 우리나라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공정력의 필연적인 결과가 집행 부정지라면 공정력이 인정되는 나라는 모두 똑같아야 되는데 공정력이 인정되면서 나라마다 집행 정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공정력과 무관한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다라는 거로 좀 더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인 거는 집행 부정지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집행 부정지 원칙이죠. 이게 2-560조에서 인정한 거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게 부정지가 원칙이죠. 자, 이 취지는 뭐냐면 공정력의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 부분이 2-176에서 인용했었죠. 집행 부정지 원칙을 취하는 우리, 일본, 프랑스, 정지 원칙을 취하는 독일, 이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공정력을 인정하는 독일에도 옛날에는 집행 부정지 원칙을 취했다가 법률을 개정해서 걔네들 이제 행정법원법이죠. 우리는 행정소송법인데 지금은 집행정지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공익과 행정률을 더 중시한다는 거죠. 행정전의 신속한 집행의 필요성. 이거는 조금 권리구제에는 불리한 거죠.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인데 처분 등이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이런 거 다 예우라 그랬죠. 신청만이 아니라 직권까지도 가능하다. 집행 정지 결정할 수 있고 무이동 확인 소송에 준용되는데 부작위 확인 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왜 그래? 개념 때문에. 부작위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게 부작위죠. 그러면 그 정지시킬 대상인 처분이 없는데 집행정지란 말은 부작위에는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일일이 외울 게 아니라 개념에서 우리가 끌어내면 되죠. 그 다음에 성질은 법원이 하니까 당연히 사법적이고 개념에서 그 가구제 일종이니까 임시적 잠정적인 보존 처분이고 법원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법적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거 우리가 1편에서도 배웠잖아요. 침해 배제, 방해 배제. 그러니까 그 가구제는 적극적인 거지만 적극적으로 합격생 지위를 인정해 달라. 적극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 이런 적극적인 게 가처분이라면 소극적인 임시로나마 침해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달라. 침해 배제, 방해 배제가 바로 소극적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종류도 어차피 뒤에 또 나와요. 그 대상을 원처분을 정지할 거냐 재개를 정지할 거냐 내용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거냐 집행 절차 속행만 정지할 거냐 효력 범위에 따라 전부냐 일부냐로 나눠지는데 집행정지 요건이 중요하죠. 적극적 요건 이것도 우리가 실내보호 때 배웠죠. 적극적 요건은 뭐뭐이어야 하는 요건이고 이 네 가지에다가 소극적 요건 두 가지 이거는 뭐뭐이 아니어야 하는 요건이 소극적 요건이죠. 집행정지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요건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효력에 관한 거고 일단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지시킬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다. 그 좀 전에도 봤지만 부작위는 이건 처분이 없는 거니까 얘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 거부도 소극적인 거긴 하지만 얘는 처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익이 없다 이래가지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개념에서 필연적으로 부정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판례를 한번 볼까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한 거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이렇게 소극적으로 침입처분을 정지시키는 것 뿐이지 적극적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소극적 구제이기 때문에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거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럼 예를 들어 좀 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 수능 갖고 이제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억울하게 떨어졌다. 자, 그랬을 때 이 불합격 결정이죠. 불합격 결정. 근데 불합격 결정 이거는 그 묵시적인 거지 명시적으로 불합격 결정하지는 않죠.
합격생 명단, 우리가 검사임용 거부청으로 봤지만 합격자 명단만 발표하면 그 명단에 없는 자들에 대한 거는 불합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그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석하는 거지. 뭐 떨어진 것도 기분 나쁜데 뭐 명시적으로 불합격, 뭐 요새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좀 원시적이었죠. 학교 대운동장에 과별로 이렇게 수험번호하고 이름하고 해가지고 쫙 뭐 운동장에 게시판을 붙여놨어요. 그래 내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정도로 원시적이었는데 지금은 불합격 이것도 통보를 하나 모르겠네요. 근데 옛날에는 불합격 이거는 뭐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불합격 결정 이걸 법적으로는 입학 거부, 실질이 이제 거부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합격 결정, 입학 거부 처분을 효력 정지시키면 내가 서울대학교 합격자 지위로서 입학과 등록 수강 신청이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합격 결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지원자의 상태만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거는 서울대 합격자의 지위를 내지는 서울대 학생의 지위를 얻어서 등록도 하고 수강 신청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학점 취득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가부제라면 그 목적을 임시로라도 달성해야 되는데 집행정지는 어정쩡한 거예요. 야, 너 서울대학교 어떻게 합격했냐? 아니야, 아직 몰라. 그럼 뭐 떨어진 거야? 아유,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몰라.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니야. 적극적으로 합격자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떨어진 것도 아니야. 임시로 불합격이 없는 상태. 난 그냥 지원자의 상태야. 이런 해결망측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거부 처분은 뭐냐면 가처분이 실효적인 거예요. 가처분이. 적극적으로 임시나마 서울대 합격생의 지위를 부여하는 이게 실효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판례는 거부 처분의 경우 가처분까지 같이 부정한다. 그럼 권리구제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 판례가 참 엽기적인데 이게. 자, 419 가볼까요? 자, 419 가면 그 중간에 과로 위반 판례 소곡설 있죠? 이게 230이라고 그 408하고 492하고도 관계되죠. 소곡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중에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다. 이거 뭐 제약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예 그냥 가처분을 먼저 보는 게 낫겠네. 왜 집행정지가 안 되는 거부에 있어서 가처분이 필요한지. 자,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것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부전을 도모하거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 간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구제라는 거는 집행정지하고 똑같아요.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으로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우리하고 관련되는 게 바로 두 번째에 가는 거죠. 가처분의 가능성인데 그 행정심판법이나 민사집행법과 달리 행정소송법에는 가처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견해가 대립되는데 소곡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소곡하면 부정설이죠. 법원 행정청의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명령하는 것은 권력분리 권리에 위반된다. 이것도 계속 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뭘 판단에 앞서 이미 거부 처분이 있는데 거부라고 판단을 한 건데 뭐가 의무형 심판에도 봤지만 난 이런 기술 보면 진짜 짜증나요. 같은 법과대학을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돌다리 같은 것들이 교수가 됐나. 아니 판단을 왜 안 했어요? 판단 결과 거부한 거 아니에요? 판단 없이 거부해요?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법 논리를 떠나서 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해 규정한 이 행정소송법 조항은 이건 집행정지가 가처분에 관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는 점. 이것도 웃긴 거예요. 이것도 그 가구제 전부를 보면은 가구제 전체를 놓고 보면 가구제에는 집행정지하고 그죠? 집행정지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까지 포함되잖아요. 가구제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논리가 맞아요. 왜냐면 가처분이 두 개 있는데 집행정지만 규정했다는 얘기는 특별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구제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집행정지만 가처분만 놓고 보면 가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가처분에 관한 거는 행정소송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죠. 그러면 그 행정소송법 2조에 따라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준용되니까 가처분을 인정한다. 이런 논리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를 긍정하려고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긍정 부정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논리적인 장난이라고 기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려고 하면 가구제 전부를 기준으로 해서 가구제 중에 두 가지 중에 집행정지라는 것만 특별히 규정했기 때문에 가처분 안 된다. 이렇게 논리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처분만 놓고 보면 규정이 전혀 없지 않냐. 가처분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행정소송법 8조거나 2조가 아니라 8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준용해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적극서를 보면은 가처분만 놓고 보잖아요. 가처분에 관한 건 아무 규정 없으니까 8조에 따라 그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준용한다? 가능하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이 똥밖에 안 든 놈들은 어떻게든 그 말장난 갖고 옛날 독재 정권의 앞잡이 이 법학 기술자라는 이런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짓거리였죠. 나는 이 논리가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판받을 권리, 권력 권리 이거는 형적인 게 아니라 결국 권리구제가 진정한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나는 이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현실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절충소리가 논리적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가구제 중에 집행정지가 이게 민사집행법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특별한 게 인정되면은 굳이 가처분을 인정할 이유가 없고, 집행정지를 통해서는 실효적 권리구제가 못 되는, 좀 전에 말했던 거부처분의 경우는 실효적이지 못하잖아요. 이때는 인정하자. 요게 이론과 현실을 조화한 저는 절충점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행정소송법 개정하면 명시적으로 거부처분의 경우 가처분이 인정되는 거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올까요? 복귀적 행정행위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높은 난도로 하면 원고로서만 할 수 있지 참가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고, 부관도 일단 그 부당 같은 경우 이건 집행정지가 가능하죠. 그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처분의 일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판례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중간에 사례 예를 읽어보면 되고, 사실행위도 권력적 사실행위 되죠. 왜냐하면 밑에 요건하고 연결돼서 그렇죠.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인데 처분성이 부정되면 각하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정지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적법한 본안소송에서도 2-160이라고 3-309에서 인용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 이거 230에서 인용했죠. 행정심판법의 집행정지하고 그 요건 차이를 비교하면서 뭐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판례가 이제 그 판단 기준, 요거에 따라 이제 우리는 포섭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라는 거.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면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국어적인 그 해석으로도 가능하죠. 근데 주의할 거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유무형의 손해까지 일컨다. 그 무형의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 이거 유형까지도,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뒤트는 게 고전적인 수법이라 그랬죠. 그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유형적인 손해만을 일컫는다. 이런 게 간단한 함정이에요. 경제적인 손해는 통상적으로는 어때요? 나중에 돈 물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망하고 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망하고 나서 돈 물어주면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업 하는데
망해가지고 공장 다 압류당해가지고 기계 다 그냥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숙련된 기술자들 직원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뒤늦게 재판에 이긴다고 해서 돈 물어준다고 옛날 그 유능했던 그 전문 숙련공 직원들이 다 다시 귀합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다들 이미 다른 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죠? 자, 망할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망하고 나면 돈 갖고는 안 된다. 근데 망하지 않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할 때는 이때는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주셨다 그랬죠. 사업지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 쉽게 말하면 망할 정도예요. 망할 정도. 그래서 판례 그 요지 보면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이 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거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면 이거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 사례는 첫 번째 건 그거죠. 위에 봤던 그대로고, 두 번째 보면 사업 여건의 악함이 막대한 부채 비율로 인해 외부 자금의 신규 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28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무리하게 외부 자금을 신규 차입하게 되면 주거래 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 이 말 나오면 이건 외울 것도 없이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약재 및 치료재료의 산정 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로 약재 상한 금액이 인하됨으로써 매출액 감소, 시장 점유율 및 판매 신장률의 감소, 거래처 감소, 신약의 공급 중단의 가능성, 이 사건 약재들의 적정한 상한 금액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 등 경제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및 신용훼손 등을 있게 되는 손해. 이거는 좀 의미해야죠. 망할 정도라는 표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 부정사례 중에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외워야 돼요. 왜냐면 유흥접객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5천여만 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 아니, 굶어 죽고 난 다음에 돈으로 될 일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건 외워야 돼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아니지만 외워두는 게 정도입니다. 만약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네 번째 보면은 경쟁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 면허 처분이 그 효력 정지되면 행정청으로부터 항공법상의 전세 운항 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 요건 출제됐던 건데 이건 외울 거는 아니에요. 특별하게 망할 정도라는 게 없으니까 아까 1번은 외워야 되고, 나머지 부정이 많으니까 기술적으로 그 부정사례 1번 외우고 그 다음에 인정사례 3번 그 정도 외우면 수험 기술로서는 정답 고르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 다음에 기타 사례인데 그 최신 판례 위주로 외우면 될 거예요. 최신 판례도 없구만. 그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저거는 요지로는 안 해놨구나. 저거는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면 강제 퇴거명령의 집행정지 이러면 어떻게 강제 퇴거명령의 집행정지하면 이게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면 이 명칭 사기죠. 보호조치라는 미명하에 잡아다가 어떻게 출입국관리소 그 시설에 그냥 격리하는 거예요. 말이 보호지 거기다가 강제 추방시키기 전까지 보호조치라는 미명하에 거기 잡아 가두는 거예요. 신체의자를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강제 퇴거 명령을 집행하면 바로 출국시키니까 그 잡혀있던 상태, 가두어진 상태, 신체의자의 침해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집행정지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 집행정지 시켜버리면 이 본안 판결 선고될 때까지 몇 달이고 계속 구속과 다름없는 상태로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죠. 신체의자의 침해니까. 근데 골 때리는 건 뭐냐면 그 소극적 요건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집행정지가 안 됐어요. 그게 413에 있거든요. 413. 자, 413의 맨 위에 판례 있죠.
그 보호명령의 집행정지인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보호기간은 결국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장기간의 연장되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신체의 자유가 계속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호명령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적극적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해서 결국 집행정지가 안 되고, 그럼 결국 대법관 참 이 영감탱이들 미친 것들 아니에요? 아니 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해놓고 결국 어때요? 그냥 미안하지만 계속 갇혀 있어라. 이게 바로 법률 전문가가 내릴 결단이란 말입니까?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면 외국이나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즉 우리나라 국력으로 볼 때, 물론 이거 97년 얘기하지만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얘 하나 임시로 풀어준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뭐가 무너질 정도 우리가 그렇게 허약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경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뭐라 그럴까, 나쁜 판례라 그럴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 자, 현역병 입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특례보충력으로 방위산업체 종사하던 시청인이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도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이건 회복이 안 되죠. 상부심의 계속 중인 형사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한 조치. 이거는 이제 2002년도에 행정고시 50점짜리 사례 문제로 출제된 건데, 자, 이거 판례 요지에 나오죠. 이게 서울 사람이에요. 가족도 서울에 있고 그 선임한 변호사도 서울지방변호사의 소속 변호사예요. 근데 이게 안양은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변호인 접견하기가 쉽죠. 근데 진주는 경상남도 저 밑에잖아요. 그러면 가족 접견하고 변호인 접견이 어때요? 가족면회하고 변호인 접견이 현저하게 침해가 되죠. 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자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거 원고 적격에서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신청임이 가족들의 주소가 서울이고, 선임된 변호인도 서울지방변호인회 소속 변호사죠. 그러니까 변호인과의 접견이 어려워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게 되면 물론 가족이나 친지 등과의 접견권 행사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니까 이런 거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원 제명 의결. 이거 임기가 끝나면 그냥 같이 끝나는 걸 알았죠. 합의제 기간이기 때문에 얘 하나만 다음 지금 지방선거 이제 6월 1일인가요? 1일인가? 저는 토요일날 사전투표할 예정인데, 하여튼 저는 선거권 주어진 이후에 당선을 못 시킨 후보가 많이 있을지언정 투표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주권자라는 걸 확인하는 거는 유일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장자크 루소 선생이 사회계약론 첫머리에 그런 말을 했죠. 유권자는 쇠사슬에 묶여있다. 결국 투표일 하루만 자유민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영국 민주주의를 조롱하면서 루소 선생은 이제 직접민주주의 정교수를 상당히 강조했던 분이거든요. 영국 한심한 놈들 4년 내내 노예로 딱 하루만 자유로운데 그 하루 자유인의 권리조차 포기한다면 4년 내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예종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루소 선생이 표현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SNS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하고 활동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죠. 정당 가입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정당 가입까지 안 하더라도 개딸, 개아들 뭐 해가지고 새로운 또 정치 문화, 이것도 연구 과제일 건데 어쨌든 그런 팬덤 문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앞으로 승기능으로 장기적으로 그 단기적으로는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승기능 쪽으로 갈지 역기능으로 갈지 이거는 뭐 상당한 연구 주제일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연구할 시간도 물론 저한테는 없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치문화가 어떻게 기능하게 될지 저로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승리능 쪽으로 가게 되기를 바라는데 유튜브에 워낙 미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진영 논리 갖고 완전히 어때요? 가짜뉴스를 넘어서 완전히 그냥 조작해가지고 그런 정도까지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나쁜 새끼들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꼭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나마 4년 만에 하루 주권자로서 하루라도 살아보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침 먹고 출근하기 전에 그 동사무소 들려가지고 투표하고 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이게 회기가 끝나면 그 입법기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같이. 이거는 지방의 의원의 지위를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임기 1년 남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겼다고 해서 남은 임기 1년을 다음 때 지방의 의원으로 나만 1년 더 할 수 있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관청이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것도 아까 그 기업의 경우는 망하고 나면 의미가 없다 그랬죠. 법인의 경우도 설립허가 취소돼서 이 법인이 없어져 버리면 같은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정 사례들이 지방의 전주시의회 사건인데 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지방의 의원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신분과 명예상의 분립을 잃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고 근데 이런 논리보다는 이거는 자녀 임기를 그 다음 지방의회에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게 오히려 제가 설명한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험생이지만 대법원 판례 맹목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제가 수험생일 때 암기 비법이 그랬어요. 대법원 판례 이걸 일일이 다 외우면 그런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재해석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수준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 도움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면 그때도 뭐 제 수험서 또 사가지고 또 제 강의 들을 거예요. 그때 최신 판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논리적 사고력 이걸 배웠잖아요. 독해 능력 이런 거를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재해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에 활용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법이라고 하는 거 네 번째 판례 먼저 보면 처분의 기록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청산 절차가 진행 완료되어 제한구인 법인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고 기업이 망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에 우리가 납득한 거 갖고 연결시키면 기업이나 법인이나 뭐 회복할 수 없는 망하고 난다면 똑같다. 그리고 이제 부정사례 이거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예요. 4대강 살리기 참 23조인가 써가지고 강 다 죽이고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인데 이명박을 계승한다. 참 그래 윤석열이 배운 법과 제가 배운 법이 그렇게 다른가 봐요. 일본 제국주의 법학을 배웠는지 같은 법학 전공자인데 윤석열이라는 자와 저는 같은 하늘에서 법학을 배웠다고 말하기에 진짜 제가 기분 나쁠 정도로 법학 전공했다는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법과대학 쓰레기입니다. 그런 마인드 자체는 어디 이명박근혜 거기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입니까? 민주주의를 망친 연놈들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MB 정권 망쳤던 그 쓰레기들 다 폐기 직전에 다 제 수거해가지고 지금 다시 활용하고 있잖아요. 와 진짜 4대강 그런데 상식 아닙니까? 고인물이 썩습니까? 흘러가는 물이 썩습니까? 집 보고 임시로 개방한데 지금 어때? 모래사장 다 되살아나고 있고
물고기 철새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아니 이건 뭐 토목공학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고인물이 썩는다. 그 이명박 생수는 다 녹조라게 갖다가 그냥 드럼통으로 갖다가 매일 10리터씩 쳐먹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책임져라 나쁜 자식아. 이 미친 짓 아니에요? 그걸 또 계승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는 뭐 4대강 살리긴지 죽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법적 쟁점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뭐 농가도 뭐 별 신통치가 없어요. 그 토지 소유권 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유명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농가가 없죠 대법원이? 그럼 자 우리는 이 대법원 같이 그럼 싸구려 같이 결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뭐예요? 수용으로 인한 거 이거는 보상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그것도 다 보상금 받고 다 그로 끝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전적인 재산권에 한정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이 대법원은 논거죠. 그 토지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그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땅 뺏기면 보상금 받는 거로 회복이 된다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국가배상에도 봤잖아요. 통상적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건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재산을 잃은 정신적 고통은 돈 물어주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우리 배웠던 그거로 해석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부정된 거 3번 보면 그 방송통신위원회 여기도 이명박 때 정권의 앞잡이 노릇했었죠.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부문의 기간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 신청으로 2G PCS가 뭔가 모르겠네. 사업해지 승인 처분하자 갑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을 등이 처분의 효력정지를 범한 사건인데 이것도 별 뭐 신통한 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의 존재 이거는 손해발생 가능성과 시간적 절박성 당연하죠. 긴급이란 말이 시간적인 걸 절박한 걸 얘기하잖아요. 뭐 한 몇 년 후에 그 침해가 될 것 같다 그럼 그걸 긴급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국어적인 뜻이죠. 근데 학설은 어때요? 합일적으로 해석해요. 그 긴급한 필요가 없으면 나중에 그 구제가 되니까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에 여건 충족되면 뒤에 여건도 충족되는 거고. 자, 판례 보면은 판단 기준인데 뭐 구체적 개별적 뭐 이걸 뒤틀릴 거는 없어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제약이란 거랑 넘어갈 거고 똑같은 거. 그 다음 세 번째 판례 보면 두 번째죠. 해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하기 위해 그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한 사안인데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렵죠. 왜냐면 저렇게 해서 임기가 끝나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거든요. 저거는 외워야 돼요. 근데 옛날 판례인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거 봐서 지엽적인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립허가 취소 이건 없어지는 거니까 그 여기 판례도 아까 학설하고 유사하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하니까 바로 긴급한 필요까지 인정하고 있는 학설하고 같은 입장이다라는 거. 그 다음 최신 결정인데 서울특별시장이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지정했다가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을 고시함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구역에서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던 도시환경 정비사업자 사직동이죠. 저 종로구.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자
갑조합의 해제 고시에 무효 확인과 인가 취소 처분의 취지를 관호서를 제기하고 판결 선고 시까지 각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안인데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갑조합의 특별한 기책 사유가 없는데도 정비사업의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져 갑조합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 이것도 최신 판례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긴급한 필요도 별도 검토를 안 하고 바로 인정하는 추세죠. 그래서 그런 입장 통합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의미 사건의 결론만이 아니라 그다음 소극적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게 소극적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판단 기준인데 그 세 번째죠. 이건 조금 음미할 게 있어요.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간단하게 들리죠. 그게 아니라 신청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하려 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건 일일이 이익 형량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의미 주장 소명 책임은 행정처. 이것도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소극적 요건은 집행정지가 안 되는 요건이니까 누구한테 유리해요? 행정청에게 유리한 요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리 봤고 본안의 이의유무인데 견해 대립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것부터 외워야 될 거고 소극적 요건설이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이게 그 본안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게 명백할 때는 이건 취지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가부제라는 게 뭐예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무의미하게 되는 거를 막기 위한 거니까 승소 판결을 전제로 한 거지 질게 뻔한 거는 이건 인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안 청구가 인용되지 않게 명백할 때는 본안 심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해 임시적 권리보호를 얻고자 하는 집행정지 제도의 존재 목적이 달성되지 않게 명백하니까 안 된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본안 판단의 적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안 판단의 적법 여부 이걸 심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임시로 하는 건데 이걸 다 따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되는 건 요건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판례도 이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자 여기도 나오잖아요. 승소 판결을 전제로 한 거죠.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은 승소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걸 방지하려는 거니까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제약이 한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절차는 신청만이 아니라 직권으로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로 넘어가면 이것도 이제 당연한 거예요. 신급제 취지만 생각하면 돼요. 행정소송에 있어 본안 판결에 대한 상소 후에 본안의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경우 집행정지 사건에 관할 법원은 원심법원이다. 왜냐면 이거는 긴급한 필요를 대비한 거니까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럼 기록이 거기에 있으면 일단은 그 긴급하게 심리하려면 원심법원에 심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소송 자료를 갖다가 그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근데 상소제도의 특성상 똑같은 애가 두 번 심리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에 대한 상소 후에 본안의 소송 기록이 상소심 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원심법원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 관할 법원 얘를 똑같은 애가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상소심 법원이다. 집행정 내용인데 그 법률 내용 그대로예요. 전부 일부 보충성 그래가지고 그 효력 정지는 가장 강력한 거잖아요. 효력을 정지 안 하고 효력은 그대로 둔 채 집행이나 절차속행 정지하는 게 경미한 거죠. 그러니까 효력 정지는 보충성이라는 최우수도 아니고 집행정지, 절차속행 정지 제목 외우면 될 거고 그 다음 효력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데 형성력은 내용 알죠? 일방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형성력 위배되면 무효가 되고 기성력 위배되면 무효가 되는 거 똑같아요. 제3자 이유도 똑같고
기속력 행정청만이 아니라 관계행정청 기속하는 판결의 기속력과 똑같아요. 다만 이제 대인적 이력에 관한 규정, 요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이게 대인적 이력이에요. 재처분 의무에 관한 건 그 준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외워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적 이력인데 결정 주문에 정하면 그때까지,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그 해당 신급의 본안 판결 확정될 때까지. 그 원칙적으로 장래유예예요. 예외적으로 소급하는 경우 이제 처분의 효력 정지의 경우인데 저것도 출제가 많이 됐던 논점이에요. 효력 시간에 가는 건데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에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면 이제 다시 또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까지 또 다시 그 정지가 소멸되니까 예를 들어 영업정지 한 달 받았는데 내가 열흘 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받기 전까지 영업정지 열흘 지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선고할 때까지 정지되어 있다가 선고일부터 다시 항소해서 집행정지 받을 때까지 열흘 걸렸다면 벌써 20일이 지났죠. 그러면 다시 집행정지 받을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고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다시 영업하고 다시 판결 선고 나면 다시 또 영업정지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일 지났다 그러면 골 때려주죠. 그럼 영업정지 30일이 집행정지를 내가 했는데도 결국 어때요? 그 중간에 텀이 있잖아요. 그 텀 기간 동안에 30일이 지나면 각하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골 때리지 않냐? 걸리기 전에 뭐 되는 거냐? 집행정지 있어봐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1심 행정법원 판사인데 확정 판결 시까지 정지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항소심, 상고심, 고등법원, 대법원 거기서 내릴 결정까지 내가 다 결정 내린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해 당의 정지 결정에는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에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을 정했던 정지기간 일부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지되면 또 다시 정지되어 있다가 선고되면 또 다시 기간이 진행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영업정지 기간이 전부가 다 지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좀 이따 그 사례를 최신 판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적 범위에 관한 거 요번에 이제 핵심 정리 개정 작업하면서 요거는 시간적 이력과도 관계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속력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그래서 분류를 이제 핵심 정리에는 그 기속력 쪽으로 분류를 옮겼습니다. 그 집행정지 결정을 무시하는 그거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게 기속력이거든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한 기한의 도과로서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그 집행정지 받는 의미가 없잖아요. 과징금 납부 의무자로 하여금 그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정지 결정의 의미가 거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면 행정청에 의해 과징금 부과처분이 집행되거나 행정청, 관계행정청 또는 제3자에 의해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현을 위한 조치가 행해져서 안 되고 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안 되고 따라서 부수적인 결과 가산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되면 납부기한 진행되지 않는다. 이건 뭐 계속 제약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효력정지 기간 중에 계속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건 이제 집행정지와 본안 판단과의 관계 그쪽으로 분류를 또 옮겨놨어요. 교부된 보조금 반환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되면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가 적법이라는 게 확정되니까 그 취소가 됐기 때문에 무효가 된 거죠. 그러면 부당이 되게 되니까 반환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바로 본문으로 가면 본문 둘레 네 번째죠.
우측에 보면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에 이르기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논점. 다음 줄 끝에 보면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거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도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은 의무죠. 기속력에 따른 거예요. 저것도. 그 다음 줄 가면 반대로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확인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건 원고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처분청은 제재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을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게 바로 이제 기속력의 판결의 효력의 기속력의 그 결과지고 원상회복 의무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해당되는 거 잠깐 인용을 해주면 적극적인 게 재처분 의무하고 원상회복 의무 449하고 연결돼요. 449의 밑에 괄호 3번 있죠. 원상회복 의무, 결과제거 의무. 이게 416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연결을 시킬 만한 그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니까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가 449페이지 이거 보지 않아도 뭔 내용이 떠올릴 정도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번거롭다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키라면 그거는 아마 10회독 해도 10회독 그 정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쉽지가 않거든요. 아는 것 같으면 연결시키는 건 또 별개예요. 그 다음에 본안 판결과 집행정 결정에도 그래서 요 시간적이력에 있는 거를 1부는 기속력으로 1부는 이쪽으로 했는데 아까 그 5번 판례의 구체적 사례가 이제 다음 페이지 이게 나오죠.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건데 이 중소기업은 이제 지원하는 이건데 보훈단체가 이제 이게 사기를 친 거예요. 제목 보면 1차 직접 생산하기 취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 한다는 걸 확인을 받아야만 이게 응찰이라나 어떤 입찰 응찰이란 말보다 입찰이란 말 더 많이 쓰죠. 입찰 자격이 생기는 건데 이거 직접 생산을 안 하고 어떻게 하청을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생산하기는 취소 당한 거예요. 들통나가지고 그 취소 처분에 대해 중소기업자가 제기한 중소기업자가 이게 보훈단체 뭔지는 이름을 까먹었네. 이름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기한 취소정 절차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가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직접 생산하긴 자격이 없어진 기간이 일단 흘렀죠. 그러다가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자격을 회복했다가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자 패소 판결 확정되어 집행정지가 실효되니까 다시 이제 또 확인 취소 효과가 되살아나서 기간이 또 지났죠.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직접 생산하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정지 기간 중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고 이게 1차 이거로 인한 건 다 끝나버렸어요. 집행정지 공백 아까 봤잖아요. 그 사이에 이미 30일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집행정지가 됐을 때 2차 직접 생산 확인증을 또 받았어요. 그 1차 받았을 때 그거는 다 소멸됐지만 2차로 새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그거는 남아있던 이게 그런 복잡한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료되고 집행정지 기간 중에 새로 받은 이게 집행정지가 됐으니까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의 효력이 유효한 거로 되살아났기 때문에 새로 받은 직접 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직접 생산하기 취소 대상은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모든 제품에서 1차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모든 제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다투어졌던 논점인데, 그래서 여기 그 다섯째 줄 끝에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직접 생산하기는 전부된 일부는 집행정지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돼가지고 이건 소멸됐어요.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던 직접 생산하기 제품 목록하고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 요게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직접 생산하기 제품 목록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관할행정청은 1차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직접 생산하기 취소 대상을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모든 제품에서 1차 취소 처분 당시 이건 이제 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모든 제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보면 궁극적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라 한다는 점에서 1차 취소 처분과 동일하고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그 직접 생산하기 취소 대상만을 변경한 것이다. 자, 요게 왼쪽 판례 5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논점 있잖아요. 그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걸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제재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요 집행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변경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로 포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충족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취소하게 돼 있는데 요 밑에 판례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면 되고요. 특별히 뭐 틀리게 할 건 없기 때문에 불복은 즉시 항고예요. 결정에 대한 불복은 제항고지 항소 상고가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판례 보면은 집행정지 요건을 결하했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이거는 처분 자체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집행정지 요건 자체 이걸 갖고 따질 일이지 처분 자체 적법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집행정지 요건은 처분의 위법 적법과 별개의 요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죠. 가처분은 미리 봤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